있나? 자, 그러면 가장 앞에 있는 현대시부터 한번 나갈 건데, 여기 있는 문제들은 진짜 맨 앞에 써 있는 것처럼 교과서 개념 부분이야. 그러니까 서리법이 뭐고, 그 다음에 또 의문형으로 썼을 때 효과가 뭐고 해서 되게 기초적인 걸 묻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냥 너무 막 이 문제 푸는데 진지하게 할 필요는 없어. 우리의 목표는 그냥 여러 가지 작품들을 접해보는 거,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9페이지에 있는 신석정 들길에 서서를 볼 건데, 역시나 문학이고 보기가 있으니까 힌트 먼저 얻어서 들어가도록 할게. 자, 그럼 우리 2번 문제를 보면, 지금 이 글은 다음과 같은 구조래. 다시 말해 들길이라는 게 나올 거고 푸른별이 나올 건데, 얘네들이 되게 대비적이고 대조적인 어떤 시어라고 얘기를 하네. 다시 말해 저문들길이 나올 때 암울한 현실이구나, 부정적인 상황이구나 라는 거 생각해달라는 거고, 그 다음에 푸른별. 그래서 이것도 안 읽었지만 벌써 알 수 있지 않아? 암울한 현실, 그 다음에 푸른별은 지향하는 뭐 이상, 희망, 우리가 늘 알고 있던 그런 상징적 의미 같은 거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너네들이 이 보기를 통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 건, 세모에서 동그라미를 추구하는구나, 이 정도만 좀 보자.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밑에 3번 문제도 보면 또 보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힌트 얻어서 좀 들어가 볼게요. 3번 문제 보기를 보면, 신석정의 들길에 서서는 살기 힘든 현실, 여기다가 세모 쳐줘. 우리가 2번에서 본 것처럼 암울한 현실과 똑같은 말이잖아. 그치? 그 부정적인 상황을 근데 특이한 태도야. 밑줄 인정.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면서 삶을 비관하지 않는, 또 밑줄 긍정적 인식과 태도. 그러면 이 글 다 나왔지. 그리고 가령 어떤 구절을 보면 가정과 양보의 언어 표현이 나타난다네. 그럼 가정 양보 동그라미만 하나 쳐주시고, 그럼 결국 하고 싶은 말, 고통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 자, 됐네요. 그럼 세모 속에서 긍정을 추구하는 글이란 게 확실해졌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돌아가서 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쉽다 근데. 자, 가면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듯. 그럼 표현기법 위주로 좀 가보자고. 근데 이까지 읽었을 때 어떤 표현기법? 그치? 이거 뭔데? 듣. 이거 바로 읽을 때는 그냥 자동화 시키면 되겠지. 듣에다가 밑줄 하나 그어주고. 그리고 또 하나. 한 가지 더. 뭐가 두드러져? 그렇지. 우리 색채 이미지 혹은 색채 대비가 나타난다는 것까지 같이 봐주면 되겠지. 자,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듯이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대.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보기 본 것처럼 푸른 하늘 긍정적인 시어 맞겠지? 자, 계속 하늘을 향하고 살림, 우리 자연 그 산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 요거는 물결 밑줄 하나 해주시고요. 아까 보기에서 봤던 긍정적인 태도가 드러나네. 힘들지만 숭고하게 받아들이는 거. 자, 그리고 표현기법은 어떤 거?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라는 건 아주 숭고하다를 드러내는 거니까 설이 맞지, 설이. 옆에다 설의라고도 써주시고. 앞에 있는 시는 쉬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끌어내는 거. 자, 그리고 또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다시 말해 내 삶은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지만 젊은 산맥으로 이 다리를 삼고 부절히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둥근 지구를 밟았대. 그럼 나는 계속 앞으로 뭔가를 끊임없이 해나갈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냐. 아까 우리 숭고한 것이냐라고 한 거랑 똑같은 구조 맞지?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나 긍정적인 인식으로 나아간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그 두 연이 되게 중요했는데 읽어볼게.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대. 일단 표현기법부터 볼까 얘들아? 뼈에 저리도록 생활이란 건 나의 삶이야. 나의 삶이 슬퍼도 좋대. 역설 맞지? 이거 역설 끌어낼 수 있지? 슬픈데 좋다고 하잖아. 옆에다 역설 개소리. 겉으로 봤을 때 모순되는 말을 하는 거. 근데 왜 그런지는 알아? 왜냐면 우리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이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있으니까 이런 역설을 쓰는 거겠지. 그치? 자, 그리고 저문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재. 그럼 아까 얘기했던 2번 보기에서처럼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이상을 추구해보자. 긍정적인 인식 드러나는 것도 찾을 수 있고.
자, 그리고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이다 하면서 일과도 역시나 나의 삶을 의미하는 거겠지. 그럼 내 삶은 힘들지만 끊임없이 별을 바라보는 것 하고 끝이네요. 됐나요? 내용 진짜 쉽다. 그래서 요거 읽은 거 가지고 얘들아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 쉬우니까 바로바로 문제들 좀 풀고 가자. (1번) 부터 (5번까지) 내려가면 바로 체크할 수 있어야 되지? 같이 확인할게요. 얘들아 이거 답 3번 맞지? 3번. 앞으로 멍벌을 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건 말 그대로 의지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거지 성찰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넘어가기 전에 아까 쌤이 잠깐 떠올린 건데 맨 앞에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 듯 요거 할 때 색채 대비 맞잖아. 푸른색하고 흰색. 근데 만약에 이거를 기억으로 묶어놓고 색채 대비를 통해서 긍정과 부정의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하면 맞아 틀려? 맞아 틀려? 색채 대비라고 하면 마치 뭔가 대조, 거꾸로에 있는 이야기들을 할 것 같은데 여기는 색에서의 대조는 있지만 흰 구름이나 푸른 산은 둘 다 긍정 부정으로 나눌 수 없는 둘 다 긍정적인 소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긍부정의 그거를 대조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 맞지? 그치? 색채 대비라고 해서 무조건 이미지의 대비가 드러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 긍부정 이미지. 오케이, 쌤 뭐 얘기하고 싶은지 알지? 디테일로 조금 갈게요. 자, 그리고 나서 요 작품들이 됐으면 뒤로 또 넘어갈게. 쌤이 앞부분 뛰어넘는 이유를 좀 알겠지? 되게 쉬워. 자, 그러면 12페이지 고정이 우리 동네 구자명 씨로 갈 건데 이것도 역시나 보기 지문이 있기는 해. 근데 쌤이 정리를 안 한 거 보니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 하지만 교과서에 있는 거 밑줄 하나만 좀 긋고 가기는 할게요. 3번 문제에서 맨 마지막 줄. 가사노동에 대한 불평등, 요거는 밑줄 하나 그어주세요. 그럼 이 작품이 가사노동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읽어볼게. 자, 가보면 맞벌이 부부, 일단 맞벌이라는 말 자체가 노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겠지? 아까 보기를 봤으니까 그냥 생각하는 겨. 우리 동네 구자명 씨 동그라미 하나 쳐주시고요. 대상입니다, 대상. 시적 대상. 자, 그 구자명 씨는 7달 된 아기 엄마래. 그리고 출근 버스에 오르기가 무섭게 아침 햇살 속에서 요거는 밑줄 졸기 시작한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가사노동의 고단함이랑 좀 이어줘야 되는 거 맞지? 왜냐면 보기를 봤으니까. 고단함.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네모를 쳤었던 구자명 씨를 내가 관찰하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이렇게 쉬운 작품이지만 만약에 소설화 시키거나 시나리오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무튼 이렇게 졸기 시작하고 경기도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그럼 이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선지는 구체적인 지명이지. 그치? 그리고 사실감, 현장감 이런 거랑도 당연히 이어질 수 있을 거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경적 소리에도 아랑곳 없이 요거는 묶어줄게. 옆으로 앞으로 꾸벅꾸벅 존다. 그럼 얘들아 이거 묶어준 이유는 뭔데? 소설로 따지면 뭔데 이거? 이 부분. 구자명 씨의 뭐를 뭐 하는 부분이야? 행동을 묘사하는 부분이지. 그렇지. 묘사. 그러니까 이게 자꾸 쌤이 소설이나 다른 갈래랑 엮을 수 있는 게 이게 산문적인 구성을 가졌잖아. 작품 그 자체는 쉽지만 다른 유형으로 바꾼다고 생각을 하면서 가져야 돼. 당연히 꾸벅꾸벅 음상 이런 건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차창 밖으로는 사계절이 흘러. 그럼 시간은 계속 경과되고 있고 이 고단함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 진달래 네모, 밤꽃 네모 쳐주세요. 자, 그러면은 차창 밖으론 사계절이 흐르면서 진달래가 폈대. 그리고 밤꽃도 피는데 흐드러지게 핀대. 그럼 얘들아 얘네들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우리 흐드러지게 꽃이 핀다. 그럼 꽃이 핀 상태를 긍정으로 말하는 거야, 부정으로 말하는 거야?
얘들아, 흐드러지게 핀다는 건 되게 탐스럽게 핀다는 뜻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상태는 너무나도 아름답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잖아. 이해되지? 꽃이 너무나도 예쁘게 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처럼 졸고 있는 구자명씨래. 그럼 자명씨는 왜 자꾸 이렇게 자고 있는데? 고단하니까. 그러면 쌤이 여기서 자꾸 물어보고 싶은 게 뭐야? 구자명씨는 지금 부정적인 상태이지만 밖에 있는 꽃들은 너무나도 아름답네. 그럼 이런 대조를 통해서 이 처지를 부각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나 객상이라고. 됐을까? 객상이요, 객상. 구자명씨의 그 처지와 대조되고 있는 거. 그리고 우리 부처님처럼 할 때 이런 직유 같은 것들은 그냥 당연히 내신에서 그냥 꼼꼼하게 봐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주고, 자, 그리고 나서 넘어가면 이제부터 이걸 관찰하는 서술자의 추측이 드러날 겁니다. 그래 저 10분은 간밤 아기하게 젖물린 시간일 거고, 또 10분은 시어머니 약시중 든 시간이고, 그래 또 저 10분은 새벽녘 만취해서 돌아온 남편을 위해서 버린 시간일 거야. 그럼 여기서 추측이라고만 하나 써주시고 그렇게 고단하겠지, 이런 생각을 해주는 거. 자, 그 다음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 볼까? 보면 고단한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 잠 속에 흔들리는 펜지꽃 아픔이래. 그리고 식탁에 놓인 안개꽃의 멍에 상처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까지 읽었을 때 아픔과 상처를 가진 사람이 누군데? 구자명씨겠지. 그러면 이 앞에 펜지꽃 아픔, 안개꽃 상처라고 말했던 이 꽃들이 결국은 구자명씨를 의미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네. 비유. 구자명씨를 꽃에 비유해서 라는 말로 시상을 또 이게 어떤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니까. 됐죠? 자, 그리고 나서 그러나에다가 우리 동그라미 3번 한번 해볼까? 왜냐면 그러나는 항상 시상을 전환해주는, 시에서는 나오기 참 애매한 어떤 이상한 그런 표현이니까. 자, 이렇게 힘든 삶 얘기하고 난 뒤에 그러나 시상을 바꿉니다. 부엌문이 여닫히는 지붕마다. 그럼 여기서 너네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부엌문이 여닫히는 지붕, 구자명씨 집만 그래? 아니지, 모든 집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걸 봐줘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여자가 받쳐든 한 식구의 안식이야. 그러면은 우리 구자명씨만 여자야? 아니지. 그러면은 우리가 그 지붕과 여자를 통해서 구자명 개인의 삶을 보편적으로 확대해서 모든 여성들, 대부분의 여성 가사노동과 그 다음에 또 밖에서 일하는 노동의 고단함을 느끼는 모든 여성으로 이제 확대하고 있다는 걸 봐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나는 아직까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마지막 이 표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게. 그럼 모든 사람이 고단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난 뒤에, 무튼 부엌문이 여닫히는 모든 집, 그리고 또 여자들이 받쳐든 한 식구의 안식, 편안함이 아무도 모르게 죽음의 잠을 향하여. 그럼 일단 얘들아, 죽음의 잠이란 건 잠은 죽음이다를 드러내는 의인법이, 아니 은유법이야, 은유법. 이거까지는 괜찮니? 죽음의 잠이란 건 은유입니다, 은유. 잠은 죽음이다 라는 거,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 그리고 이 잠을 죽음이라고 표현한 이유도 알겠지? 진짜 죽은 것처럼 그렇게 고단하게 잠을 자는 거니까. 여기까지도 됐나요? 고단함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봐주면 돼. 자, 이렇게 고단하게 자는 잠을 향하여 거부의 화살을 당기고 있다 하고 끝나. 그러면 내가 너네들한테 해석해 주기 전에 요거 한번 너네들이 먼저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생각을 좀 해봐. 요 부분. 여자 때문에 이 한 가족이 되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대. 근데 그 편안함이 그 죽은 듯이 자는 잠을 향해서 거부의 화살을 당긴대. 그럼 일단 거부의 화살이란 건 잠을 향해 가지. 그럼 이 화살을 땡기면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되더라? 이거 어떻게 읽을 건데, 이거 마지막. 그냥 외울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결론만 말하면 이거 보고 비판적 인식이 드러난다라고 얘기하거든? 그럼 왜 비판적인지를 생각해 보자고. 이거 하나하나 보면 이 화살이 잠을 향하여 이렇게 겨냥하고 있대. 그리고 이 손을 놔. 그러면 화살이 날아가서 어떻게 되는데? 잠이 깨겠지. 그러면 고단해가지고 잠깐 잠든 그 순간조차도 깨뜨리려고 하는 거 맞네? 뭐 때문에? 이 여자가 일을 하고 어떤 힘든 노동을 해야 안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안식을 유지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여자의 잠을 깨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이까지 해석을 해주면 마지막이 우리 지금 현실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고 읽어줄 수 있겠지. 나도 이게 처음에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되게 거부의 화살이라고 해서 이 체제를 거부한다는 뜻일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그러기에는 주어가 너무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복습할 때 왜 그렇게 되는지도 생각을 좀 해줘. 알겠지? 주어랑 목적어랑 서술어 관계를 잘 보면서 이게 왜 비판인지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1번 문제도 너네들한테 풀라고 하고 싶은데 답이 너무 뚜렷해서 같이 볼게요. 1번부터 볼게. 자, 일단 현재형 시제는 맞지. 뭐뭐 한다, 뭐뭐 한다라고 하니까 맞아. 하지만 구자명을 비판하는 건 아니니까 제끼고. 그리고 청자한테 말 거는 거 없잖아. 구자명 씨 뭐 하세요? 말을 한 적 없어. 그리고 행동 변화 촉구한 것도 없었어. 근데 3번을 보면 시구 반복. 아까 우리 이 10분은 얘기했던 부분 맞지? 그리고 거길 통해서 이 사람의 추측을 드러내는 거. 답은 3번이네. 너무 뚜렷하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서리법 없었지. 의문형 어미 없었고 그 다음에 또 구자명 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그거보다는 좀 안타깝게 바라보는 건 있겠지.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원경, 긍경의 시선 이동 없었고 구자명 씨가 바라보는 풍경. 얘들아, 요거는 중요하지. 구자명이 바라보는 풍경이 있었어, 없었어? 구자명은 그 풍경 봤어, 안 봤어? 못 봤지. 왜냐면 부처님처럼 존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조금 변형하면 좋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 그래서 표시는 좀 해주세요. 배경의 전환을 통해 바라보는 풍경. 밑줄 하나는 그거죠. 풍경이 바뀌더라도 구자명이 못 봤다는 게 포인트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뒤에 있는 2번 문제만 너네들이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 자, 2번 같이 볼까? 얘들아, 답 요거 1번 맞지? 고단함을 보여주는 공간, 이게 다잖아. 그치? 죽음의 잠을 자는 공간, 이게 다기 때문에 의욕을 회복한다. 요거는 비약입니다. 자, 나머지는 맞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페이지 32페이지로 쭉 뛰어 넘을게. 먼저 시처럼 돼 있는 거 먼저 보고 난 뒤에 그 다음 소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이 아니라 2로 간 이유를 보면은 보기를 먼저 또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나 봐. 자, 그러면은 위에 있는 2번 보기부터 한번 같이 보고 가도록 할게. 고려말 문신이었던 이색이라는 사람은 고구려 유적지인 평양성을 지나면서 그때 적막한 풍경으로부터 느낀 바를 부병루에 담았대. 자, 근데 일단 이까지 딱 읽었을 때도 너네들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야 되지 않아? 고려 말이야. 그럼 이제 고려가 끝나갈 때쯤이겠네? 그리고 나서 고구려는 이미 지나간 나라잖아. 그치? 그 유적지를 찾아가지고 어떤 마음을 얘가 불러일으키는데? 항상 고구려는 지났어. 그렇게 잘 나갔던 세월들도 결국에는 다 지나갔네? 어떤 감정이 불러일으켜질 수밖에 없어? 그렇게 막 잘 됐던 흥망성쇠 전부 다 지나가 버렸네? 전부 다 헛된 것이었네? 허무한 것이었네? 무상감이지. 이 맥락을 보면 인생 무상 혹은 허무함, 무상감 요 정도는 떠올려주면 좋지. 되겠지? 늘 나오는 패턴이요. 자, 그리고 그는 상상 속의 말인 기린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하늘의 자손, 즉 고구려 시조 동명왕에 대한 다시 돌이켜보는 것에 이어 자연사와 대비되는 인간사에 대한 생각을 노래했대. 그래서 쌤이 이렇게 색깔 칠해 놓은 것처럼 너네들도 표시 좀 해주시고요. 그럼 일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지나갔던 왕을 그리워해. 되게 지금 이제 뭔가 망해가는 이 시점에서. 그리고 또 하나 뭔가가 대조된대. 너무나도 중요한 맥락이니까 표시를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작품이 원나라의 침입 이후 고려의 국력이 심히 약화됐네. 마치 고구려가 망했던 것처럼
똑같이 계속 이어주면 돼.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느끼고 소망한 바를 담은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때 작가의 생각에 공감했던 독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럼 너네들이 이거를 딱 읽고 난 뒤에 아 고려가 망해가네? 근데 고구려의 그 잘났던 사람을 떠올려. 그럼 뭔가 소망이란 건 다시 한번 국력이 강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거고 그리고 지나간 세월에 대한 안타까움 이 정도 나오겠지. 됐죠? 자, 그러면은 요까지 읽어보고 바로 이제 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 힌트는 고려가 망하고 있다는 그 무상감이나 막 그런 안타까움 같은 게 좀 두드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영명사를 지나다가 잠시 부병루에 올랐네. 그럼 이까지 읽고 너네들은 이거 약간 기행하는 여행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기행문이랑 되게 비슷하네? 요 정도는 떠올려줘야 돼. 다시 말해 여정이 나타나네? 이런 말 나오면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됐죠? 자, 무튼 부병루에 올랐는데 텅 비어있는 성에는 조각달이 떠있고 그 다음에 천년의 구름 아래 바위는 늙었대. 이 두 부분 되게 중요해. 일단 대구법 맞지 얘들아? 이거 대구법 이해되지? 텅 빈 성에는 뭐하고 구름 아래에는 뭐한다 해서 대구라는 거 먼저 찾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찾아줘야 되는 게 뭐냐면 성질이 다른 두 가지가 나와. 다시 말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들의 대조가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럼 변하는 건 세모라고 치고 변하지 않는 건 거꾸로 세모라고 칠게. 그러면 변하는 세모 누구? 방금 읽었던 이 두 줄에서 변하는 게 뭐가 있는데? 텅 빈 성. 이거 변해 안 변해? 텅 빈 성. 텅 비었다는 거는 빈 적이 있고 비지 않았던 적이 있을 거니까 이거는 역시나 세모 맞지? 변하는 거. 그리고 얘들아 조각달 뭐 수십 년 수백 년 전이라고 조각달은 없었을까?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꾸로 세모야. 되겠지? 그리고 천년의 구름, 천년 동안이라는 말을 쓴 거 보니까 이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거 맞지? 그 긴 시간 동안이라고 얘기하니까 변하지 않는 거. 근데 늙었대. 누구는? 바위는. 그럼 바위는 변하는 거네? 세모.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세모, 거꾸로 세모의 대조들이 드러날 건데 그럼 요거는 다시 말해 불변, 영원한 것과 영원한 것 그리고 뭔가 변에 한계가 있다는 거야. 유한성. 요런 것의 대조가 드러나는 것 정도 찾아주면 좋겠네. 되겠지? 그리고 얘들아 또 기억해. 이거는 배경 지식으로 생각하세요. 뭔가 변하는 게 있다는 것 자체가 아쉬움이 나타나. 그러니까 모든 건 변한다는 건 되게 허무함을 같이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소재라고도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 이거 이해되더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아주 막 흥한 지금 시대가 2021년이 되게 좋은 해야. 막 이렇게 막 좋은 일밖에 없어. 근데 나중에 내가 2051년이 돼서 한 30년 전을 돌아보며 아 그때 참 좋았는데 라고 떠올리면서 지금은 그렇지 않네. 변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아 이 세월 같은 거 참 허무하네. 별거 아니네. 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야. 됐을까? 그럼 쌤이 이렇게까지 부연 설명하는 건 유한성을 드러내면 무상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좀 생각을 해주세요. 되겠죠? 무상감 꼭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이까지 봐주고 그 다음 계속 한번 가볼게요. 아까 보기에서 봤던 것처럼 그 고구려를 세웠던 동명왕이 타던 기린마야. 그 기린마는 떠나간 뒤에 돌아오지 않네. 그럼 뭔가 부정적인 그런 느낌도 나고 그 다음 천손 그 자체로 동명왕이라고 했지. 동명왕은 지금 어느 곳에서 놀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건 진짜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도대체 어딨냐 한탄하는 거지. 그러니까 설의가 쓰였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좋았던 세월 어디 갔냐고. 계속 무상함이야. 자, 그리고 나서 돌다리에 기대어서 길게 휘파람을 부니까 산은 오늘도 푸르고 강은 절로 흐르네.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보기에서 본 것처럼 인간사하고 자연사의 대조가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도 알 수 있겠네. 왜냐면 우리 산과 강은 계속 흐르고 있잖아. 다시 말해 변하지 않아. 하지만 기린마, 천손, 우리 동명왕과 같은 우리의 역사는 이제 없잖아, 더 이상. 그러니까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인간사와 자연의 대조가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아, 인간사는 유한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또 허무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 이렇게 가주셔야 돼요. 되겠지, 얘들아? 자, 그리고 아주 디테일한 거 하나만 좀 보고 갈게. 얘들아, 요거 바위는 늙었네 요거 있잖아.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바위는 늙었다. 이 표현을 통해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야? 텅 빈 성에는 조각달 떠 있었고 천년의 구름 아래 바위는 늙었어. 바위가 늙었다는 건 뭐가 흘렀다고? 시간이 흘렀다는 거지. 그럼 시간의 흐름이란 걸 나타내기 위해서 바위가 늙었다라고 표현한 건 무슨 표현 기법이야? 일단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해. 그리고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을 마치 바위가 오래된 것처럼 표현을 하는 거야. 이거 무슨 표현?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얘들아. 추강구. 추강구. 그래서 혹시나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내신으로 문학이 들어가면 어렵잖아. 이런 거 낸다고. 추강구. 그리고 이 부분 딱 갖다 놓고 황진이랑 이어줄 수도 있는 거고. 그치? 우리가 배웠던 뭐 그 다음에 어제를 동여맨 편지 이런 거랑 당연히 이어줄 수 있는 거고. 그치? 그래서 사실 문학은 무조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정도만 보는 걸 너네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는 작품들이 있어. 알겠지? 아까 말한 것처럼 부경루, 아까 그 배경 설명만 보더라도 허무함, 인생무상 못 떠올린다면 뭔가 어떤 부분에서 너네들이 부족한 게 있어서 그럴 겨. 쌤이 너무 깊었다고 깊게 설명한 것 같기도 하지만 무상감을 못 떠올렸다면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줘야 돼. 알겠지? 어디서 무상감이 나왔는지를 꼭 기억해. 유한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까지 일단 보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얘도 바로 보려고 했더니 보기가 있었네? 보기 한번 보고 갈까? 보기. 자, 얘도 같이 한번 보면 고시칠은 정약용이 유배 시절에 창작한 작품으로 자료 A나 자료 B의 내용이 작품에 나타나 있대. 그럼 이 자료들 한번 읽어볼게쌤하고. 자, 일단 A는 백성들의 삶을 다뤘대요. 정약용은 무거운 조세, 부역, 관리들의 착취, 횡포, 고통과 괴로움에 놓여있는 백성들의 삶을 목격했대. 그리고 이 부분은 뭐 밑줄이나 묶어주면 되겠지. 관리들이 백성들을 위해. 이까지. 포인트는 요거네요. 백성들을 위해야 한다. 자, 그리고 이제 B로 가면 벼슬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대. 벼슬을 그만두겠다고 올린 그런 글들을 보면 나를 모함하고 배척하는 여러 신하의 괴롭힘 때문에 편할 날이 없었대. 그래서 결국에는 벌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는 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여러 사람들한테도 기쁨이고 그들의 표적 안에 들 염려가 없을 것이라면서 고향에서 성정을 기르며 살고자 하는 뜻을 임금에게 밝혔대.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건 뭐 그냥 원만하지 못한 교우관계 요 정도 읽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작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저 두 개가 다 실려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초점을 두 개에다가 맞춰야 돼. 백성 얘기일 건지 아니면 신하로서의 자기의 얘기일 건지. 자, 그럼 가볼게요. 풀이면 다 뿌리가 있는데 부평초만은 매달린, 아이고 이건 꼭지지? 꼭지가 없이. 그러면 우리 이 부평초에다가 네모 하나 쳐주시고 다른 것들과 다르다는 걸 얘기했으니까 얘가 시적 대상이 되겠네. 그치? 일반적인 풀과는 다르대요. 그래서 이 부평초는 물 위에 둥둥 떠다니며 언제나 바람에 끌려다닌다네. 그러면 이때 바람의 의미를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나는 이거 읽으면서 부평초는 좀 특이한 것 같아. 자기 자신을 얘기하나? 이 생각을 먼저 했어. 그리고 이 부평초가 바람에 끌려다니는 거 보니까 바람은 부정적인 시어인 것 같았어. 그치? 근데 뭔가 확신이 안 돼서 밑에까지 좀 읽었습니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목숨은 비로 붙어있지만 더부살이 신세처럼 갸냘프기만 하대. 그럼 이까지 읽었을 때 끌려다니는 처지는 부정적인 거 알 수 있어서 이때 바람을 세모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문제되지 않지? 근데 아까 우리 보기 봤을 때 바람의 의미를 먼저 생각을 좀 해주면 뭐 백성들에 대한 착취, 그치? 그 다음에 고통, 횡포 이런 걸로 봐줄 수 있고 아니면은 만약에 그 벼슬 생활로 봤을 때는 나를 괴롭히는 것들 이렇게 읽어줄 수도 있겠네. 됐죠? 자, 이렇게 끌려다닌다네. 그 다음 목숨은 비로 붙어있는데 더부살이 신세처럼 갸냘프기만 하고 연잎은 너무 괄시. 이거 모르면 외워야 돼. 무시야 무시. 무시를 하고 그럼 연잎은 나를 괴롭히는 혹은 백성을 괴롭히는 것들일 거고
그리고 행체도 이리저리 가리기만 한데 그럼 얘도 역시나 위에 거랑 구조가 대구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둘 다 부정적인 애들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네. 됐죠? 그러면서 마지막 똑같이 한 연못 안에 살면서 어쩌면 그리 서로 어그러지기만 할까?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서리법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거 맞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한 가지씩만 더 찾아보면은 연잎이나 행체는 부평초를 못 살게 구는 것들이라 대조적인 시어라고 봐줘도 되지. 그치? 그리고 아까 우리 보기에서 본 것처럼 같이 일하던 신하들을 욕하는 거거나 백성을 괴롭히는 신하를 욕하기 위해 쓴 거니까 돌려가기 하고 있는 우의적 성격이라는 것도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봤으니까 1번 문제 하고 3번 문제 너네들이 풀어볼게요. 1번, 3번. 1번, 3번 중에 중요한 건 1번이고 3번은 그냥 그 돌려가게 할 때 1대1로 대응시켜 주는 거 그 정도만 아는 거라 너무 기본적인 문제지. 그럼 쌤이랑 같이 한번 볼게요. 얘들아 일단 3번은 답 2번 맞지? 바람에 끌려다닌다, 부정적인 거에 뭐 착취를 당한다, 괴롭힘을 당한다 이 정도로 보면 되고 1번에는 답 몇 번 했어? 요거 5번 맞지? 그럼 얘들아 조금만 더 가야 돼. 가에서는 대상이 뭐였는데? 대상의 모습과 그로 인한 정서를 드러낸대. 근데 힌트 주면 일단 정서는 쓸쓸하거나 무상함이잖아. 뭘 보고 그걸 느끼는데? 통민성 이거 다 어디서 보는 거야? 부병루. 그치? 그럼 부병루를 통해서 쓸쓸함 드러내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나에서는 뭐를 봤어? 부평초 맞지? 이 풀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맨 마지막 왜 어그러지기만 할까? 안타까움이라든지 비판 이 정도를 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들아 사실 이까지 읽고 너네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이 5번 선지 자체가 뭐에 대한 거야? 모습을 드러내고 난 뒤에 그에 따른 정서래. 이거 무슨 구조인데? 성경후정 구조잖아. 그치? 근데 쌤이랑 성경후정을 하지 않았네? 이거 성경후정으로 봐줄 수 있는지 궁금해야 돼. 그랬을 때 우리 가로 가면 얘는 4줄 하고 바로 잘라서 이렇게 반을 나눠주셔야 돼요. 이렇게, 요까지. 해서 이 앞부분은 부병루의 모습을 먼저 던지고 난 뒤에 아이고 참 무상하다라는 감정을 드러내는 성경후정의 구조예요. 되겠지? 선지를 보고 왜 그렇지 않을까? 만약에 이거 내신에서 성경후정으로 바꿨을 때 될까 안 될까 고민을 해봐야지.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이 뒷부분은 조금 자르기가 힘들기는 해요. 왜냐면 아마 이쪽은 확실히 정서야, 정서. 되게 안타깝다, 비판적으로 막 돌려가기 한다 이 부분이니까. 그리고 이 윗부분은 막 바람에 끌려다녀, 그 다음에 여기서 막 가리고 있어 해가지고 쌤이 생각하기에는 이 위까지가 선경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정서인 것 같아요.
되죠? 찾아봐도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쌤은 마지막 두 줄 때문에 성경후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까지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거 선지 성경후정으로 바꾸면 맞다고 해줘도 됩니다. 됐죠? 일단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고 얘들아 잠깐 쉬었다가 이제 소설로 넘어가야 되거든. 쉬었다가 소설. 쌤이 3편을 가지고 오기는 했는데 내용들이 크게 어렵지 않아. 그래서 빨리 끝나면 오늘은 빨리 끝나는 대로 마무리할 테니까 좀만 더 힘내. 그럼 좀 쉴게요. 쉬었다 갑시다. 그 소설도 사실 맨 마지막에 얘들아 요거 보면은 쌤이 앞표지에다가 32페이지까지인가 밖에 안 써놨잖아. 32. 근데 뒤에 보면은 담오전이라고 해서 그 37페이지 막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집어넣었거든. 왜냐면 내용이 너무 쉬워가지고 좀 시간이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아서 막 그랬어. 그래서 더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일단은 열심히 해볼게요. 그리고 오늘 이거 다 하면 바로 끝냅시다. 자, 그러면은 겨울의 환이라고 나와 있는 작품을 볼 건데 이것도 역시나 보기, 지문을 보고 난 뒤에 문제를 같이 읽어보고 지문도 읽고 문제를 다 푼 다음에 쌤이 줄거리를 좀 설명을 해줄게. 나 요런 소설은 처음이라서 조금 아직도 머릿속에 이 줄거리가 남아있지는 않거든. 잘 제대로 정리가 되진 않았지만 이따가 한번 큰 틀은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3번 보기로 가면 윗글에 A와 B가 나올 건데 다른 방식을 활용해서 어머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거래. 그래서 이를 통해 할머니나 선조의 여자들과 대조되는 특징을 지닌 어머니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대. 자, 그럼 어머니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요. 바로 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을게. 같이 가보자. 내용 꽤 재밌어. 소설이에요. 수필 아닙니다. 늙어가는 사람의 떨림이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얘들아 이것도 머리 생각해서 읽어보면 늙어가는데 떨린다라는 게 좀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야. 왜냐면은 늙으면 무덤덤해지니까. 됐죠? 그런 생각도 하면서. 그리고 늙어가는 사람의 떨림이라기보다는 늙어가는 여자의 떨림이라는 말이 훨씬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보면 우리 제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왜냐면 1인칭 시점이잖아. 제가 스스로를 언제나 사람이라고 느끼던 것에서 저의 성을 찾아 여자가 된 것이 밑줄. 그 자각이 이제라도 기쁨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럼 이까지 읽었을 때 뭔가 되게 고백적으로 뭔가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포인트는 뭐냐면 제일 첫 번째 줄 사람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에 맨 오른쪽에 여자 동그라미 쳐줘. 그러면 나 자신을 사람이 아닌 이제 여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에서 굉장히 기쁨을 느낀대. 되겠죠?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계속 가면 그러므로 저는 비로소 여자에 눈 떴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나 하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엄마와 할머니 이분들이 내가 실제로 보았던 인물이고 말로만 들었던 증조 할머니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 선조의 여자들까지도 생각해 보게 되고 인맥을 통해 면면이 흐르는 여자로서의 운명 같은 것도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그 자체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보겠대. 자, 그리고 얘들아 묶어줄까? 자궁을 가진 여자로서의 어떤 운명,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로서의 모라는 의미, 결연히 인생과 마주한 여자로서 서야 하는 또한 그 중에서도 동양의 여자, 또 소나무가 크고 있는 지역의 여자 닫아주시고 여자와 관련된 나의 생각을 열거하는 부분이지. 옆에다 열거 써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의미들이 밀려 들어오는 거래. 계속 사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받을 만한 서구의 자연, 그리고 그들을 깨어있는 문화가 만들어 놓은 개인주의. 저는 그때 어느 한때 그 개인주의에 공감하고 그것을 따르려고도 했대. 그리고 또 서구의 개인주의와 동양의 미덕과는 어쩔 수 없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깨달음이 망연히 그러나 어떤 확신감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이거 뭔 개소리야 싶을 거야. 계속 틀은 뭐냐면 여자로서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서 서구의 어떤 모습과 동양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었구나. 나 옛날에 서구의 모습을 조금 예찬했었는데 다른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대. 그냥. 그치? 그 흐름대로 갑시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서양에서만 보던 서양의 잣나무와 또 솔바람을 품어안는 소나무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 우리가 이 시간 그리고 동양권인 이 공간 속에 태어났다는 건 하나의 운명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운명 동그라미 쳐주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운명적이래. 자, 그리고 중략. 집에는 화투치는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옆에다가 우리 회상이라고 하나 써줘.
위에까지는 자기의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생각이라면 이제 과거를 떠올려 보는 거야. 인원은 대개 2사람이나 3사람 섰다가 아닌 민화투로 작은 푼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판이 큰 것은 아니었대. 그리고 어머니, 우리 네모 쳐야 되죠. 왜냐면 보기에서 어머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으니까. 화투를 짝짝짝 다듬어 치다가 늦은 저녁 때가 되면 다락문을 열고 부엌에서 떨고 있는 동생과 내게 소리치셨습니다. 다락문을 열어야만 부엌에 그 소리가 잘 들리기 때문입니다. 얘 가해야, 왜 아침에 먹던 된장찌개 있잖니? 거기다가 된장을 한 숟가락 떠다가 더 풀고 두부 한 모 썰어 놓고 마늘 다져 놓고 보글보글 끓여라. 그리고 멸치 좀 집어넣어라. 그리고 밥하고 상을 차려서 가지고 들어와라. 김치는 새 것을 썰어라. 자, 그 다음에 묶어줄게요. 부뚜막에서 졸듯이 쪼그랗게 앉아서 연탄 냄새를 맡고 있던 동생과 나는 비로소 부스스 몸을 일으켜 어머니가 지시한 대로 숟가락과 양재기 하나 가지고 된장을 풀어 어두워진 장독대로 더듬어 갑니다. 닫아주시고요. 일단 여기에 묘사 방법 쓰인 거 맞지 얘들아? 그치? 그리고 또 하나, 이거 과거 회상이라고 했는데 갑니다 이거는 시제가 언제야? 현재지. 그렇지. 옆에다 현재형이라고도 써줘. 회상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생동감을 위해서 현재형을 썼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그때 밑줄 우리가 느낀 것, 동생과 내가 느낀 것은 손님 앞에서 큰 소리로 부엌에다 대고 소리치는 교사까지 했던 어머니의 교양에 대한 반감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 위에 느낀 것과 이어주세요. 엄마에 대한 반감, 더구나 신비감도 없이 아침에 먹던 된장찌개에다가 라고 서슴없이 말하는 것은 또 밑줄 정말 싫은 기분, 엄마에 대한 자꾸 감정이야. 싫어. 그리고 무엇보다 불을 뗀 방이라고는 화투 치는 방뿐인데 아이들이 있을 곳이 없는 데에 대한 밑줄 배려. 그리고 또 느낀 것에다가 이어주세요. 엄마는 우리를 배려하지도 않았어. 그런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바로 그 된장찌개를 이제 와서, 얘들아 이거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요. 현재라고 써줘. 그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의 인식을 또 드러내는겨. 엄마는 이제 지금 와가지고 자랑하는 거래. 그 된장찌개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그 된장찌개가 맛이 있었다면 첫째, 우리 집의 장맛이 좋았을 거야. 됐죠? 계속 이어서 나갈게요. 그리고는 아침에 먹었던 바로 먹던의 의미가 원인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본대. 한번 끓였던 것에 다시 끓이면 그만큼 재료가 많이 들어간 결과가 되고, 그리고 푹 달구어지니까 맛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다는 거야. 이 된장찌개가 맛있는 이유를. 그리고 어머니는 음식에서 늘 영양가를 우선으로 생각했고, 아무리 조금 남은 것이라도 절대로 버리는 일이 없었으므로 그런 것들이 늘 찌개에 들어가기 마련이어서 밑줄 두루뭉술이 독특한 찌개 맛 자아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짬처리처럼 이렇게 막 끓여놨다는 겨. 자, 계속 이렇게 정의 내리듯 생각해 보지만 돌이켜보면 요거는 밑줄 어린 시절 항상 음식에 대한 아쉬움. 엄마는 자랑하지만 난 아쉽거든. 이런 걸 품고 지냈던 것 같아. 즉 된장찌개 가장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에 파를 썰어 넣는 일이 빠졌대. 다시 말하면 어머님의 음식에서 항상 밑줄 그 파와 같은 부분, 이런 것들이 빠지는 거래. 자, 좀 더 읽어볼게요. 음식점에서 장국밥을 처음 먹어보던 날 음식점 특유의 깔끔한 맛이 후추, 깨, 파 같은 양념들에서 오는 것임을 알고 후추라는 것을 처음 맛보는 양념에 거의 경이까지 품었을 지경이었대. 엄마는 왜 후추와 파와 같은 걸 생략했을까? 가난했을까? 그 당시는 전후로서 모두들 대충 끓여 먹고 살던 시절이었다고 생각해 보려고 해도 그 후에 이웃집이나 친구들 집이 그런 것들을 점점 갖춘 생활로 변해감에 비해 우리 집은 돈이 생겨도 그대로였대. 자, 그럼 이까지 읽었을 때 얘들아 아까 밑줄 그었던 그 파와 같은 부분이 뭘까? 돈이 있어도 엄마는 파 같은 거를 막 이렇게 썰어 놓지 않는데, 그러면 자식에게 먹이는, 우리 가족에게 먹이는 데에 대해 뭐를 다 하지 않았다는 거야? 정성이야, 정성. 그래서 옆에다 정성이라고 써줘. 그러니까 그걸 아쉬움을 느끼는 겨. 그러니까 엄마는 왜 우리한테 그렇게 요리에 대한 정성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뭔가 결핍되었다라는 걸 생각한다는 거 보면 돼. 자, 그리고 계속 읽어보면 오히려 점점 더 빛을 잃은 뭉뚱그려진 음식이었대. 어머니의 자랑을 제가 밑줄 시큰둥하게 넘기게 되는 것. 그러니까 엄마는 요리가 맛있었지 라고 하지만 나는 별로였대. 자, 그런 까닭이래. 뿐더러 어머니의 음식이 서로 맛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늘 우리에게 먹게끔 해주었던 밑줄 그런 따뜻한 밥상은 아니었다는 인상. 그럼 따뜻한 밥상, 이것도 다른 말로 뭘로 바꿔주면 돼?
정성이나 배려겠지. 우리한테 뭔가 그 사랑이 느껴지는 밥을 준 적이 없었다는 거. 자, 누구나 늘 따뜻한 손길 같은 뭐 사랑 같은 그런 걸 그리워하고 있듯이 누구나 다 바로 그 따뜻한 밥상을 그리워하고 있을 거야. 근데 엄마는 그런 걸 못 해줬대. 자, 그리고 묶어줄게요. 하루 종일 그림자처럼 조용히 일만 하고 있는 여인, 조용히 묵묵히 끝도 없이 일을 하고 있는 여인, 아플 때 와서 손을 얹어주고 물을 떠다주고 매일매일 밀물처럼 닥쳐오는 새끼의 밥을 따뜻이 먹여주는 여인 닫아주시고. 이거 엄마의 모습이야? 아니지. 엄마는 정성이나 따뜻함이 없었다고 했으니까 이런 여인이 빛이어 온대. 그리고 대부분의 밑줄 옛 여인의 모습. 그럼 우리 엄마는 옛날부터 내려오던 여인의 모습과는 달랐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어린 시절에 떠오르는 할머니 밑줄 그어주시고요. 옛 여인의 모습과 이어주세요. 우리 할머니가 옛날 사람들 같았어. 자, 실제로 내가 본 생생한 여인의 모습으로 다가듭니다. 어머니와 저는 그런 여인은 아니래. 그런 여인이 아닐 뿐더러 밥상을 깨부수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솔직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데, 아니 깨부순다는 표현이 너무 과격하다면 언제까지나 부엌과 밥상에 친해지지 않는다고 할까요? 부엌에서 찬바람 같은 것이 돈다고 할까요? 하면서 할머니와 다른 우리 여인들, 이런 모습들을 가진 여성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 됐지? 사실 이까지 읽으면 뭘 얘기하고 싶은지는 잘 모를 거야. 하지만 이까지 읽고 풀 수 있는 문제들 먼저 풀고 쌤이 이 풀스토리를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줄게요. 자, 그러면 1번하고 1번, 2번, 3번 한번 다 볼까 얘들아? 1번, 2번, 3번 금방 풀 수 있을게요.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되게 특이한 소설이긴 하지? 는 우리 맨날 했던 거지. 성격과 심리를 어떻게 제시할 거냐 했을 때 답은 직접이냐 간접이냐 이걸로만 나와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1번 문제는 그냥 어떤 작품이든 중요해. 이거는 작품이랑 상관없이 모든 작품에 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1번을 많이 틀리는 친구들은 문학 개념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쌤이랑 같이 가볼게. 일단 1번에는 1번 맞지? 나의 삶과 나의 생각을 그냥 대놓고 드러내고 있잖아.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2번에 서술자를 달리한 게 아니라 회상의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점의 변화는 나타난다는 거. 알겠지? 어린 시절의 나, 그 다음에 또 이제 커서의 나. 자, 그리고 4번도 얘들아, 이것도 질문할 수 있기는 해. 우리 앞에서 본 거에서 나랑 내 동생이 느낀 것에서 밑에서 우리가 느낀 것은 반감도 있었고 싫은 기분, 배려 이런 것도 있었지. 그래서 우리라고 얘기를 하면 나와 동생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맞아. 근데 서술자를 확대함으로써 공감의 확장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랑 내 동생은 그렇게 느꼈다고, 니들도 느껴라가 아니야. 그래서 뒤에 부분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우리 2번으로 가면 요거 2번 맞지? 거리감, 우리 된장찌개는 뭔가 조금 부족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3번 A는 간접, B는 직접,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들아 이 작품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거의 다 나오기는 했어. 여자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내용이 있기는 하거든. 그러면서 어머니들의 삶을 이해하는 내용이야. 쌤도 이거를 사실 완벽하게 읽어보지는 않아가지고 줄거리를 좀 여러 번 찾아봤거든. 근데 딱 보면
나, 그리고 우리 엄마, 그리고 엄마의 엄마, 할머니? 이렇게. 친할머니지 외할머니지 못 봤다. 친할머니, 아니 외할머니다, 외할머니. 엄마의 엄마야. 자, 이렇게 봤을 때, 일단 셋의 공통점은 다 남편한테 버림받은 적이 있어. 나도 이혼을 했고, 엄마도 이혼을 했고, 할머니도 남자가 여러 명의 와이프를 두는데 아무튼 다른 집으로 갔나?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여자 혼자 자식을 키워낸 이야기라고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걸 쓰게 된 계기가 뭐냐면 내가 나이가 조금 있는 한 40대 막 그런 중반의 여성이야. 근데 어느 날 이웃집에 남자를 한 명을 만나가지고 그 남자랑 좀 친해지면서 이제 막 설렘 같은 걸 느껴. 그래서 그 남자가 그러면 지금 느끼는 이런 떨림 같은 걸 한번 글로 써보는 게 어때? 이게 계기가 돼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썼다고 생각하면 돼. 되겠지? 자,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에 대한 얘기를 막 해. 우리 할머니는 뭐 옛날에 전쟁도 같이 남편이 이겨내다가 아들 하나에다가 딸이 둘인가 셋인가 있었어. 그 딸이 아마도 엄마가 포함된 거겠지. 근데 아들내미가 남편이 떠나고 난 뒤에 자식을 혼자 키워가는데 아들내미가 월북을 해버려. 그러니까 이제 아들만 보고 살다가 이제 딸밖에 안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엄마도 이제 할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자꾸 뭔가 안 맞아. 그래서 너네들이 읽은 것처럼 우리 엄마는 왜 나한테 그런 따뜻한 밥을 안 해줬지? 이런 것처럼 엄마도 마치 그런 걸 느꼈겠지, 당연히. 이래지? 그러다가 이제 엄마를 모시고 사는 문제에서 내가 아닌 동생인가 언니한테 맡겨버려. 그러니까 엄마를 버린 거지. 일단 여기까지 됐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 입장에서도 우리 엄마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는데 우리 엄마는 왜 어린 시절에 나한테 따뜻한 밥을 해주지 않았고 항상 나에게 결핍된 어린 시절을 막 줬지?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우리 엄마가 할머니를 버린 걸 살짝 이해를 하게 돼.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느끼는 부정적인 부분을 엄마가 엄마의 엄마한테도 느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되겠지? 그리고 나서도 나랑 엄마랑 되게 비슷한 성격이라고 하잖아. 그러면서도 엄마의 삶을 이해하면서도 할머니도 이렇게 가족들을 다 떠나보내고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면서 여성으로서의 삶을 계속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그래, 이때까지 내가 엄마한테 느꼈던 그런 결핍적인 부분들을 내가 그냥 가만히 엄마가 채워주고 따뜻한 밥상을 차려줄 걸 기다리지 말고 내가 차리면 되잖아. 나도 그 사랑을 그냥 내가 베풀면 되잖아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내용이 끝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 글은 여자로서의 정체성, 자신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글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 결핍을 채워가는 과정이야. 어른들의 성장소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나쁜 삶이란 건 없어. 결국에는 다 화해하고 뭔가 좀 이해하게 되는 과정으로 나간다는 것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요 작품은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 또 하나의 작품인 날개로 가보도록 할게. 이 작품은 재밌어요. 자, 그러면 이상의 날개 여기도 보기가 있어가지고 쌤이랑 보기를 먼저 보고 아까처럼 같이 읽은 다음에 줄거리도 한번 설명을 해줄게. 단편 소설인데 담긴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 그래서 전체를 보는 거 중요한 작품입니다. 자, 일단 1번 보기를 보면 이 작품은 근대인들이 겪는 문제 상황을 담고 있대.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대. 먼저 보편적으로는 누구나 다 부부는 평생을 함께 하기로 한 가장 가까운 사이로 생각을 할 거래. 자, 근데 작품 속에서의 현실을 보면 나랑 아내는 서로 구분된 방에서 서로 떨어져 지낸대요. 단절됐다는 걸 보여주는겨. 자, 그리고 나와 아내의 관계를 보면 아내가 없을 때만 아내 방에 들어간대. 이것도 약간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자, 그리고 나서 근대인을 겪는 그 문제 상황으로 이 작품으로 한번 확장을 시켜보겠대. 그럼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 나와 아내가 단절되어 지내는 모습을 통해서 누구나 다 소외된 삶을 살고 있네. 결혼해서라도 되게 소외가 되고 있구나.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래. 되겠죠? 그럼 우리 소외, 단절, 구분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글로 바로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쌤이랑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 이거는 진짜 재밌어. 내용이 재밌어요. 이 밑에 있는 3번 보기는 이따가 그냥 볼게. 자, 계속 가면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나에다가 네모 쳐주시고 이것도 역시나 소설이기 때문에 1인칭 의미하는 거 맞지? 1인칭. 나는 언제까지든지 내 방이 집이 아니다. 집은 없다. 이 방은 마음에 들었다. 그럼 방과 집을 구분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이 방을 안식처 같은 걸로 생각하지는 않는가 봐. 되겠죠? 계속 할게요.
방 안의 기온은 내 체온을 위해서 쾌적했고 방 안의 침침한 정도가 또 나의 눈을 위해서 쾌적하게 느껴졌대. 나는 내 방 이상의 서늘한 방도 또 따뜻한 방도 희망하지 않아. 이 이상으로 밝거나 아늑한 방을 원하지도 않아. 내 방은 나 하나를 위하여 요만한 정도를 꾸준히 지키는 것 같아서 늘 내 방에 감사했고 나는 또 이런 방을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 같아서 즐거웠대. 자, 그러면 일단 얘들아 이거 내면의식을 서술하는 방식 맞지? 1인칭 자기의 얘기를 고백하듯이 말하는 아까 거랑 되게 비슷한 스타일이라는 거 알 수 있네요. 옆에다 그냥 내면의식이라고 써줄까? 내면의식. 그리고 얘들아 이 사람이 지금 방이 막 크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만족한다고 하잖아. 이거 보면 성격이 되게 쾌활한 성격인 것 같기도 한데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폐쇄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 뭔가를 욕심내지 않고 너무 이 안에만 살고자 하는. 계속 가볼게요. 그러나 이것은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는 건 아니야. 말하자면 나는 내가 행복되다고도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또 불행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냥 그날그날을 그저 까닭없이 펀둥펀둥 게으르고만 있으면 만사는 그만이었던 것이다. 그럼 옆에다가 무기력함이라고 써줘. 이 사람은 정상 상태가 아니라는 것도 봐주셔야 돼요. 자, 내 몸과 마음의 옷처럼 잘 맞는 방 속에서 뒹굴면서 축 처져 있는 것은 행복이냐 불행이냐 하는 그런 세속적인 계산을 떠나 밑줄 가장 편리하고 안일한 말하자면 절대적인 상태. 그러니까 되게 무기력한 걸 보여줘. 나태하고 안주하고. 근데 나는 이런 상태가 좋았다. 이 절대적인 내 방은 대문간에서 세워서 똑 7째 칸이고 럭키세븐의 뜻이 없지는 않다. 얘들아 이걸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게 진짜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거야.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해요. 갑자기 럭키세븐 헛소리 하는 거지. 나는 이 7이라는 숫자를 훈장처럼 사랑하기도 했고 이런 이 방이 밑줄 가운데 장지로 말미암아 2칸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럼 아까 보기에서 본 것처럼 아내랑 내가 이 방을 또 나눴다는 거 알 수 있지. 그럼 밑에다 단절이라고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 단절이 내 운명의 상징이었던 것을 누가 알겠느냐? 서리법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하면 방 2개로 나눴을 때 아랫방은 그래도 해가 들어온대. 아침결에 책가방만한 해가 들었다가 오후에 손수건만한 해 지면서 나가버린다. 그리고 해가 영영 들지 않는 윗방이 즉 내 방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볕 드는 방이 아내 방이고 볕이 안 드는 방이 내 방이요 하고 아내나 나 둘 중에 누가 정했는지도 나는 기억하지 못해. 하지만 나에게는 불평이 없어. 내가 약간 의뢰 관계인가 봐. 자, 그 다음 아내가 외출만 하면 나는 얼른 아내의 방으로 가서 그 동쪽으로 난 창문을 열어놓고 열어놓으면 들이비치는 볕살이 아내의 화장대를 비춰 가지각색의 병들이 아롱이지면서 찬란하게 빛나고 이렇게 빛나는 것을 보는 것은 다시 없는 내 오락이다. 그냥 아내의 화장품을 비춰보면서 놀고 있대. 나는 조그만 돋보기를 꺼내서 아내만이 사용하는 휴지를 끄실러 가며 불장난을 하고 놀기도 한대. 평행광선을 굴절시켜서 한 초점에 모아가지고 초점이 따끈따끈해지다가 마지막에 종이를 끄슬리기 시작하고 가느다란 연기를 내면서 드디어 구멍을 뚫어놓는 데까지 이르고 얼마 안 되는 동안 초조한 맛이 죽고 싶을 만큼 나에게 재미가 있었대. 되게 어린애 같지? 자, 계속 할게. 이 장난이 실증이나 그러면 아내 손잡이 거울을 가지고 또 놀아. 거울이라는 것은 자기 얼굴을 비출 때만 실용적이야. 그 외의 경우에는 그냥 장난감이다. 이 장난도 실증이나 나의 유의심은 육체적인 데서 정신적인 데로 또 뛰어넘는데 나는 거울을 내던지고 아내 화장대 앞으로 가까이 가서 나란히 늘어놓인 그 화장품 병들을 들여다봐. 그것들은 무엇보다도 매력적이고 나는 그 중에 하나만을 골라서 가만히 마개를 빼고 병 구멍을 스스로 코에 가져다 대고 숨죽이듯 가벼운 호흡을 해보기도 한데 이국적인 그런 관능적인 향기가 폐로 스며들면 나는 저절로 스르르 감기는 내 눈을 느껴. 확실히 아내의 체취의 파편이야. 나는 도로 병마개를 맞고 생각해봐. 아내한테 어떤 데서 이 냄새가 났을까? 그러나 그것은 분명하지 않아. 왜? 아내의 체취는 여기 늘어섰는 가지각색 향기의 합계일 거니까. 그럼 여기서도 계속 생각해야 돼. 이 사람 진짜 생각나는 대로 쭉 얘기하고 있구나. 의식의 흐름 기법입니다. 자, 그리고 아내의 방은 늘 화려해. 내 방이 벽에 못한 게 꽂히지 않는 소박한 것인 거와 반대로
아내 방에는 천장 밑으로 쫙 돌려 못도 박히고 화려한 아내 치마 저고리가 걸려 여러 가지 무늬가 보기 좋아. 나는 그 조각의 치마에서 늘 아내의 모습과 그 모습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즈를 연상하고 그렇게 연상하면서 내 마음은 늘 점잖지 못하다. 왜냐면 아내의 모습을 막 속으로 막 떠올려 보는 거잖아. 그치? 자, 그리고 중략. 이 중략 부분을 이따가 쌤이랑 한번 조금 얘기해 볼 거야. 나는 어디로 드립다 쏟아냈는지 하나도 몰라. 다만 몇 시간 후에 미스코시 옥상 네모 하나 쳐주시고요. 공간이 나왔으니까 네모. 이 옥상에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대낮이었대. 낮에 이 공간에 있습니다. 나는 거기 아무데나 주저앉아서 내 자라온 26해를 돌아봤대. 몽롱한 기억 속에서 이렇다 하는 아무 제목도 불그러져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특별한 어떤 일들이 없었다는 거지. 이게 아까 얘기했던 무기력한 삶을, 무의미한 삶을 살아왔다는 거야.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거든. 자, 그리고 나는 또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얘들아, 이런 과정 다 무슨 과정이지? 나 스스로한테 뭔가를 물어보고 나 왜 이렇게 살지? 이거 다 뭐 하는 과정이야? 성찰이나 아니면 나를 돌아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좀 더 갈게. 자, 물어봤어. 너는 인생에 무슨 욕심이 있냐? 그러나 있다고도 없다고도 그런 대답은 또 하기가 싫어.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조차도 어려워. 되게 방황하고 있어요. 정신적 방황. 그리고 허리를 굽혀서 나는 그저 금붕어 동그라미 하나 쳐주시고요. 금붕어를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금붕어는 참 잘들도 생겼대.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큰 놈은 큰 놈대로 다 싱싱하니까 보기가 좋았대요. 내리비치는 5월 햇살의 금붕어들은 그릇 바탕에 그림자를 내려뜨렸어. 그리고 얘들아 밑줄 쫙 끌게. 지느러미는 하늘하늘 손수건을 흔드는 흉내를 낸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안 내는 거니까 쌤 꼼꼼하게 좀 갈게요. 이때 금붕어의 의미가 뭐냐면 이 사람 지금 의식이 거의 멍청하게 멈춰있지. 아무 생각도 안 하잖아.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 근데 이 금붕어를 보고 나서 얘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서 나의 의식이 깨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매개체라는 거야. 그럼 다시 금붕어 밑에다가는 의식의 자극체라고 써줘. 나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던 나에게 뭔가 움직임을 주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금붕어랑 아까 밑줄 그은 걸 이어주시고 금붕어가 꼬리를 흔든다는 것은 나의 의식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도 같이 이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이상하지 이것도? 글 자체가 원래 그래. 이상이라는 사람이 약간 정신적인 이런 걸 많이 써. 불안한 내면 의식 이런 것들. 근데 조금 이따가 이거 줄거리 얘기하면서 왜 그런지 설명을 해줄게. 자, 나는 이 지느러미의 수요를 세보기도 하면서 굽힌 허리를 좀처럼 펴지 않았어. 등허리가 따뜻해. 그리고 나는 또 회탁의 거리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때 회탁이란 건 혼탁하다는 뜻이야. 그럼 마치 나의 내면 심리와 똑같다는 거지. 그럼 회탁의 거리 밑에다가 내면이라고 써줘. 나의 혼탁한 마음. 자, 거기는 피곤한 생활이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흐느흐느 후비적거렸고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에 엉켜서 헤어나지들 못하고 있어. 나는 피로와 공복 때문에 무너져가는 몸뚱이를 끌고 그곳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을 수도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대. 그럼 아직까지도 옆에다 써줘. 체념적이야. 나도 저쪽으로 들어가기는 해야겠지. 자, 나서서 나는 또 문득 생각해 봤대. 요거는 밑줄. 이 발길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는 것인가를. 그럼 중요한 건 이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하게 살았던 거와는 다르게 생각이란 걸 하잖아. 그러니까 변화가 일단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 글에서는. 되겠죠? 그럼 이까지 잠깐 읽은 다음에 문제를 풀고 쌤이 나머지 부분 설명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1번 제끼고 2번 정도만 문제를 한번 풀어주세요. 나의 장난. 뭐야? 질문이요? 어디? 고맙다. 자, 이번 요것도 소재는 얘들아 간단하지? 만약에 선생님들이 내신으로 이상 날개를 내면 소재들이 정말 많아. 방금은 장난이라는 그런 소재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금붕어 또 이따가 뒤에 보면은 사이렌 소리 여러 소재들이 이 사람의 정신을 어떻게 깨우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답 한번 확인해 보면 2번의 답 3번 맞지? 그치? 나는 이렇게 무기력하게 산다라는 걸 보여주기도 한다는 거. 자, 그리고
쌤이 이렇게 띄워놨던 3번 보기를 보면 읽었던 것들을 정리해주고 있다고 보면 돼. 나는 볕이 들지 않는 내 방에 틀어박혀서 무의미하고 무기력하게 살았었지 얘들아. 읽었지? 아내 방에서 장난치는 거. 근데 이곳에 와서는 현실을 다시 한번 성찰하게 된대. 그럼 아까 우리 공간의 이동이 있었던 뭐 미스코시 옥상인가?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 됐죠? 자, 그러면 요것도 쌤이 줄거리를 좀 간단하게 얘기해 줄 건데, 줄거리도 재밌기는 하지만 요 뒷부분에 이게 마지막 부분이거든? 이거 뒤에 이어지는 부분 같이 읽기는 할게요. 일단 이게 되게 좀 읽어보면 되게 충격적인 내용이야. 그러니까 아내랑 나랑 어떻게 결혼한지는 모르겠어. 결혼을 해가지고 이 상태로 계속 산다. 근데 내가 계속 막 집에서 두통을 느껴. 그러니까 두통을 느끼니까 아내가 약을 챙겨줘. 그러니까 보통 두통약 아스피린 같은 거지. 그런 걸 줘가지고 먹어. 근데 먹을 때마다 잠이 너무 와가지고 계속 자는 거야. 그럼 항상 몽롱하게 막 이렇게 살아. 자, 그리고 이제 와이프가 잠깐 이제 일 나가고 내가 집에서 또 아내 방을 뒤지는 것처럼 이렇게 뒤지다가 우연히 그 약봉지 같은 거, 약 껍데기를 발견하는데 그게 아스피린 두통약이 아니라 수면제였던 거야. 그래서 그거 보고 뭐지? 아내가 나한테 수면제를 먹인 건가? 하고 일단 충격을 좀 받아. 일단 여기까지 됐지? 자, 그래가지고 막 밖에 외출을 해가지고 아내가 나한테 왜 그런 걸까? 막 이렇게 막 혼란을 막 겪어. 그리고 나서 집에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이 아내가 직업이 뭐냐면 매춘이야, 매춘. 몸 파는 직업. 그러니까 남편을 약으로 재워놓고 나머지 방에서 이제 매춘을 해서 돈을 번 거였던 거야. 너무 충격적이지? 그렇게 해서 이제 남편한테 그런 모습을 안 보이려고 했는데 딱 봤어. 근데 이제 아내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보 막 그런 게 아니라 아휴 내가 일할 때는 그냥 방에서 나가지 말고 집에 있어 하면서 그냥 이 방에도 못 넘어오게끔 그렇게 막 되게 강압적으로 이런 부부관계가 되게 이상하다는 걸 또 보여줘. 자, 그리고 나서 얘가 또 시간이 지나고 좀 이런 것들이 해소가 안 되니까 답답한 마음에 이제 산으로 막 가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서 그 약을 막 챙겨왔거든. 하면서 이 약을 막 털어 넣어서 먹어봤어. 그리고 나서 잠이 들거든. 잠이 들고 딱 눈을 떴는데 한 6일인가 7일인가 지나 있어. 그리고 다시 집으로 갔는데 또 아내가 매춘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옥상으로 갔어. 가가지고 내 삶이 왜 그런 걸까 하면서 그때 나도 이제 삶을 다르게 살아야지 하면서 이제 인식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준 건 아까 보기에서 말한 것처럼 부부관계이긴 하지만 되게 단절되고 비정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장애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그치? 그게 현대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걸 전해주고 싶었던 거라고 보면 돼. 그리고 또 내가 읽었던 것 중에 나 이거 실제로 읽었거든. 되게 충격적인 게 뭐냐면 아내가 남편이 집에서 놀기만 하니까 돈을 줘. 이렇게 동전 같은 걸. 그래서 그 동전을 쓸 일이 없으니까 그냥 가지고 놀다가 그냥 저금통 막 이렇게 하다가 이게 매춘을 한번 보고 난 뒤에 그 저금통을 버리나? 막 그래.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지속되다가 그 동전을 막 모아서 은행에 가가지고 지폐로 바꿔. 그래서 지폐로 이렇게 딱 가져와서 아내한테 이 지폐를 딱 주니까 아내가 그날은 자기 방에서 자게 해준 거야. 이런 거 보면 되게 좀 충격적이지 않니? 그러니까 그만큼 불균형한 그런 모습을 주는 현대인들의 내면 의식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봐주면 돼요. 그래서 쌤이 이거 재밌어가지고 가지고 온 거거든. 같이 조금 읽어볼게. 뒷부분인데 되게 적어가지고 읽어볼게요. 자, 이거 다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금붕어를 보고 난 뒤에 어디로 향하여 가는 것일까 하고 난 뒤에 보면 그때 근데 내 눈앞에 아내의 모가지가 벼락처럼 내려 떨어졌대. 아스피린과 아달린, 우리들은 서로 오해하고 있느니라. 설마 아내가 두통약 대신에 아달린, 이 수면제를 나에게 먹여왔을까? 나는 그걸 믿을 수가 없어. 아내가 그럴 까닭이 없을 것이니 그러면 나는 날밤을 새면서 도적질을, 계집질을 했을까? 정말인지 아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야, 계속. 자,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인 것이다. 뭔가 불균형이 있다는 걸 또 인식을 해요. 자, 그리고 내가 아내나 자기 모습에 논리를 붙일 필요는 없어. 그리고 변명할 필요도 없어.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발을 절뚝거리면서 세상을 걸어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절름발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그렇지 않을까? 그러나 나는 이 발길이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옳은가? 이것만은 분간하기가 어려워. 가야 할까?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할까? 집으로 가면 이런 삶을 계속 살아야 되잖아. 그치? 자, 이런 막 혼란 속에 갑자기 뚜 하고 정오의 사이렌이 울려. 이 사이렌이 되게 중요해요. 정신 차리게 하는 그 계기가 돼. 자, 사람들은 모두 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덕거리는 것 같고 온갖 유리, 강철, 대리석, 지폐, 잉크 부글부글 끓고 수선을 떨고 하는 것 같은 찰나 그야말로 현란을 극한
정오다. 그럼 아까 우리 회탁의 거리라고 했잖아. 사람들 막 끈적끈적해 보인다고 했지. 근데 이 사이렌 소리를 듣자마자 그 사람들이 막 날개를 푸드덕거리면서 활기차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야. 의식이 변했다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리고 나서 불현듯이 겨드랑이가 가려워. 이상해, 얘들아. 여기 갑자기 막 간질간질해. 아하,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래. 이상한 사람 맞아.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서는 희망과 야심에 말소된 페이지가 이 사전 넘어가듯 번뜩였대. 어떤 생각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대. 나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한번 외쳐보고 싶었어.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한 번만 더 날자.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하면서 이때까지 억압된 모습에서 바뀌고자 하는 의미를 그 날개가 돋쳐서 날아가고 싶다. 이 자유를 추구하고 싶다. 이렇게 가는겨. 그래서 이 이상의 날개를 기억할 때는 완전 무기력, 되게 충격적인 소재잖아. 우리 와이프와의 이 불균형에서 어떤 미스코시 옥상, 그 다음에 사이렌 소리, 금붕어 이런 소재들을 통해 완전히 의식이 변화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 이 큰 흐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상이 쓴 건 대부분 현대인의 불안한 내면 의식이야. 그러니 이런 방식대로 쓸 수밖에 없고 불안하니까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것까지도 같이 정리를 해둘게요. 되겠지? 자, 그러면 오늘은 요까지 보고 37 가지고 온 건 다모전이라는 건데 너네들이랑 같이 하려고 쌤이 뽑기는 했거든? 근데 설명할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너네들이 나중에 심심하면 한번 풀어보세요. 됐죠? 자, 그러면 오늘은 요까지 보고 끝냅시다. 다들 고생했어. 그래서 포인트들만